오늘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증시뿐만 아니라 어쩌면 국채 시장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취임 이후에 극적으로 움직였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는 4.5% 수준에서 고정돼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받고 있는데, 이달에 돌아오는 국채 만기 물량 많은 점 감안하면 사실 국채 금리 변동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은, 일각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국채 금리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늘은 뉴욕 증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영국에서 진행 중인 미중 간 관세 협상, 기다리는 장세 속에서도 낙관론도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국 증시도 괜찮고 한국 증시는 더 좋으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앵커는 뭐 개천에서 용란형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그 젊은이들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우리 새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했는데, 정말 어렵게 해서 한 나라 대통령까지 되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금융사에서는 상당히 하나뱅크의 이호성 행장도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3대 은행의 은행장까지 돼서 사실 아픈 사람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이라든가 고객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극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새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젊은이들한테 배려를 하고 통합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던져주는 이런 대통령이 꼭 되셨으면 또 그렇게 하실 거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게 지금은 증시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증시 좋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미중 협상을 기다리는 이렇게 장세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이제 수출 통제 문제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그렇지만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과 입장은 다르다. 협상 기간에 그대로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출 통제에 대해서 어떤 제네바 협상 과정처럼 극적인 합의가 나올까 하는 것에선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원래 전략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협상이 안 오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금리도 10년물 금리가 떨어져서 사실 증시에는 좋은 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요즘 삼성전자라든가 관련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도 좀 주가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상승해서 단연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요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관심이 높죠. 코스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내 증시도 좋은 움직임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6월 17일에서부터 이르는 6월 FOMC 회의 기간에 이제 진입하는 기간입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페드 인사들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도 국채금리에 관심, 또 6월 FOMC에서 금리 문제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보면 증시 움직임보다 국채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주목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까 2년물 정책금리에 작용하는 2년물과 시장의 움직임에서 작용되는 10년물 이상의 장기금리 모습이 좀 서로 다른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발표되는 CPI가 3월달, 4월달 하락세보다는 좀 상승세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책금리는 이렇게 동결된다 하는 측면에서 정책금리에 영향을 받는 단기물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이렇게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5bp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bp 내에서 상하에서 움직였어. 어떻게? 기준선 4.5%.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5bp는 0.05%포인트거든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디폴트 되는 엑세이트 앞두고 아주 급등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또 이 국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수익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품들인데요. 한 달 동안 미국 국채금리가 4.5%를 기준해서 0.5bp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상품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채금리가 지금 이제 김채연 PD께서 장단기 금리를 보여줬습니다. 단기 금리는 정책 영향을 받는 측면에서 CPI가 좀 3, 4월 하락세에서 올라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단기 금리를 올랐는데 시장에 의해서 장기물을 지금 관심 있는 장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대목이 FMC라든가 향후에 미국에 국채 투자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 미국 같은 경우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시각들이 지금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 있죠. 예. 뭐 6월달 엑스데이터 아닙니까? 엑스데이터 앞두고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이 좀 없는 상태이죠.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제 오늘 이례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는 사실 엑스데이터 앞두고 국채 금리가 급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 만기 상환 물량이 6월달에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엑스데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창기에 관세를 통해서 이것을 메워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세 플랜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서영 캐스터께서 잘 지적했습니다. 조세관대법 이게 추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원 통과 임박하고 있어서 오늘 김재현 PD가 하이라이트를 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둔 거. 그러면 조세관변법 추진하면 재정적자 확대돼서 사실 국채금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채금리는 지독히 안정돼 있습니다. 제가 지독히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국채금리가 트럼프 취임 전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타임 시리즈 시계열교로 잠시 좀 비춰드리겠습니다. 취임 전에는 10년물 금리 4.7%입니다. 4월 초에는 3.9%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티풀 빅 드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이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이런 트럼프의 반응을 모색했죠. 그래서 5월 26일 날 취임 전까지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이때 미국의 국채금리가 국채 텐트럼,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도 영향을 미쳤던 때인데 그 이후로 거의 한 달 동안 4.5에서 0.05%포인트 5bp 내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트럼프 금리 인하 요구가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페드라든가 파월이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이 트럼프 시장에서 직접 국제시장에 손대는 게 아닌가. 이런 흐름은 시청자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채 금리는 보통 이제 국채시장이 또 주식시장보다 크기도 하고 이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네네. 외부 조작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 대선 전부터 좀 대선 때부터 나왔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나오는 거죠.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이 볼륨이 굉장히 큰 내에서 한 달 동안 5bp 내에서 움직인다. 거의 변동이 되지 않는다 하면 모든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무력화돼서 자연스럽게 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시장의 추측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작년 4월부터 이런 게 나왔죠. 다이먼 회장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때 다이먼 회장이 트럼프 정부 첫 해 재무장관으로 고려했을 시점입니다. 그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라든가 연착륙해서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다이먼 회장이 국채금리 10년물이 8%까지 급등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격세지감이죠. JP모건이 이렇게 될 경우 S&P 지수가 4,200이 갈 수가 있다.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 이렇게 신 앵커께서 S&P가 올해 한 6천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시티그룹이 전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상향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죠. 격세지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당시에 5월달에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루비니 교수가 사실 페드라든가 파월이 금리를 조작한다 하는 것이 파장이 됐던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 보면 재무장관이 제닛 앨런이었죠. 스테이지 퀴가 통해서 이 국채 금리가 이렇게 안정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의 상황을 보면 JP모건 다이먼 회장 것처럼 국채 금리가 급등했는데 자꾸 스텔스 큐를 가지고 안정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루비니 교수 입장에서는 저걸 좀 기준금리 쪽으로 한번 보자. 예. 그러면 국채금리 스텔스 안정 초기를 한 나라의 인터레스트 시스템이 제대로 맞춰진다면 정책금리를
1%포인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어떻게? 페드를 통해서 이렇게 시장 금리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이 자 대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 나와서 이 문제가 그때 당시에 금리 조작 문제가 나왔었죠. 바이든 정부에.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누적되는 상태에서 시장이 좀 의심스러운 행동이 나오면 항상 금리 조작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다.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금리는 연준이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이 재무부가 안 보이게 돈 풀어가지고 시장금리 조금 낮추려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이 이야기는 사실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그때로 돌아갔을 때 처음에 1년 전에 루비니 교수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현 대통령이 루비니 교수 말 맞다 이러면서 미국 금리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당시 정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죠. 강하게 비판했죠. 신행코도 그때 뉴욕에 있으셨습니까? 그때는 돌아와서 이제 제가 국제 뉴스만 봤을 때입니다. 워낙 네. 이렇게 국제 뉴스에 밝으시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시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선 전에는 지금이야 금리 인하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후보가 금리 인하는 불가다 이렇게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금리를 내린다, 국채 금리를 하락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후보 나중에 해리스가 됐습니다는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대선 이전에 금리 인하는 불가다. 이게 바이든에 유리할 것이다. 5월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해리스가 교체된 게 이제 7월 달이 교체됐으니까 그때 당시를 바이든 후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 전이기 때문에 교체이기 때문에 바이든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국채금리가 만약에 조작해가지고 하락했다고 본다면 바이든 후보의 유리하겠죠. 본인이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가 국채금리가 조작됐다. 이 발언에 있어서는 트럼프 후보가 전적으로 동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자, 이 금리 인하 불가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파월 입장은 그때 당시에 피벗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물론 이제 9월 달에 추진했지만 자꾸 그쪽으로 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바이든 쪽에 옹호하는 듯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트럼프 후보와 사실 파월 페드 간의 노골적 불만이 갈등이 나왔던 겁니다. 당시에 프로젝트 2022 계획에서 파월을 조기 교체 얘기 나왔던 것이 파장이 됐었죠. 그리고 그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의 발언을 보면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안 하면 사실 파월을 임기를 보장하겠다 하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자 그런 상태에서 작년 9월에 피벗을 단행했죠. 0.5% B컷을 단행했죠. 근데 뒤늦게 단행하다 보니까 미국의 금융시장이 개 혼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봐라 내대로 내 주장대로 금리를 인하를 안 했으면 이렇게 금융시장이 혼란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밀소를 줬던 겁니다. 다들 기억나실 거로 봅니다. 그때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이거 왜 안 움직일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의원께서 조금 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금리 인하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는 태도 바꿔서 금리 인하 지금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한나라 대통령이 되셨지만 이렇게 순간에 바뀌는지 몰랐습니다. 당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불가다 이렇게 하다가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또 금리 인하를 요구해요. 예. 근데 이제 페드 입장을 보면 금리 인하 불가다 했을 때 작년 9월에 금리 인하를 했죠. 엇갈리는 행보를 했죠. 예. 근데 올해 1월 때 취임 이후에 금리 인하를 집요하게 하는데 또 그때부터는 페드과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지금까지 동결해 오고 있죠. 그래서 서로 대선 전과 대선이 형태는 다르지만 서로 엇갈리는 행보를 하기 때문에 페드와 트럼프 진영 간에 그다음에 파월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굉장히 갈등이 지금까지 심화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얼만큼 의지를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취임 전에 4.7%가 4월 초에 3.99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어휘력이
국민학교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개인적 성향이 강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뷰티풀 용어는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금리 인하도 자기 의지게 한다 보니까 이 형용사 뷰티풀 빅트랍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개석입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만큼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지 의지가 강한지 속마음이 그대로 표현한 것이 뷰티풀 빅트랍이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개석입니다. 이런 쪽으로 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페드라든가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와 파월과 별도로 해서 미국의 재무부 베센트죠. 베센트 주관으로 지금 국채금리 안정에 노력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수단도 스텔스 큐입니다. 근데 자 페드 한번 보겠어요. 재무부는 스텔스 QE를 추진하는데 돈 연주 풀리겠죠. 국채시장에. 근데 지금 페드 입장은 어떻습니까? 파월 입장은 금리를 동결해 가죠. QT 입장입니다. 월별 QT 규모를 하더라도 아직도 월 50억 달러 정도는 계속해서 QT를 추진하고 예. MBS는 그냥 월별 규모 유지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면 충돌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이런 그 국채금리 조작 문제가 이렇게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으로 연준의 이 정책이 효과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새는 바가지가 있는 거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라는 지적이신 건데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스텔스 QE, 그러니까 조용한 양적 완화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연준과 파월뿐 아니라 미국 경제와 증시까지 살린 것 이런 입장 취하고 있죠. 네, 자기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화하죠. 우리가 관세에 또 보면 예. 이렇게 바뀌더라도 바뀔 때마다 자기 말을 굉장히 합리화하는데 자 그러면 국채금리를 하락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입장에 보겠습니다. 자 파월이 기준금리를 제때 못 내린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의 국채 투자 금리 인하 때문에 했던 사람들 지금 손실이 많죠. 지금 손실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낮춰주면 이 사람도 살리지 않냐. 그리고 금리를 제때 하지 못하니 경기가 침체돼 있다. 미 국민들이 경제 고통이 심해진다. 금리를 내치면 내가 금리를 낮춰주면 경제 고통도 좀 완화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수급상에서 보겠습니다. 저기 중국이 계속해서 국채를 내려. 그런데 국채 수요가 그렇게 지금 파괴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국채 금리를 내려주면 국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중국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지정에서 사실 국채 금리를 내려주면 이것도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지금 공급 측 인플레 요인이라 뭐 이렇게 본다면 관세도 공급 측 인플레니까 어떻게 기준금리 가지고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당신네들이 지금 금리 내추지 못하는 인플레를 그렇게 잡겠다 하는데 그 요인도 이렇게 페드라든가 파월도 트럼프 진영에서 이거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 실제로 국채금리는 시장에 팽팽 움직여서 4.5에서 변화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요. 자, 국채금리를 내리고 기준금리를 내려주면 지금 상태에서 서민도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투자한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페드도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시장에서 국채 파괴 현상에서 수요가 없어지는 현상도 대처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의 국채 매각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이거 왜 하느냐? 이거 왜 안 하느냐? 페드라든가 파월이 물가 안정만 생각해서 이거 안 해? 그러면 한 나라 입장에서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물가만 생각하느냐? 서국민도 살려야 되고 채권 투자도 살려야 되고 미국의 국채 시장의 수급도 안정시켜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참 자기 합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일부에서는 이 국채시장 국채금리 불안했던 게 연준 탓이 아니라 이 백악관 탓 아니냐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지 않았습니까? 네, 시청자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이 올해 그 1월 이후서부터 피벗을 추진한 것을 왜 이렇게 멈췄을까? 예. 역시 트럼프 진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제 월드뱅크에서도 사실 그 세계 그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는 관세에 따라서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관세 영향에 따라서 인플레 요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 국채금리,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이런 요인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뭐 간단히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국채금리가 사실 불안한 게 페드라든가 파월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인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 재정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한번 보면 재정 수입은 관세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관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놓고 소득세 폐지라든가 법인세 감면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재정 지출은 뉴딜 정책과 좀 하거든요. 그러면 국채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예. 관세별 인플레 있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바이든 정부 때 기후 변화에서 잘 대처했던 문제를 기후 변화 하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각종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공급치 인플레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네들 책임이 커서 페드라든가 파월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데 왜 우리 때문에 잘못된 거냐, 이런 쪽의 얘기가 충분히 시청자분도 공감이 될 수가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했죠. 그래서 서로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좀 맺어볼까요? 이 지금의 상황을 제롬 파월에 대한 트럼프의 반격 혹은 대결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재무부에서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스텔스 QE, 양적 완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예. 자막을 통해서 아마 유튜브라든가 생생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비상국면이냐? 그럼 미국 경제 비상국면이라면 서로가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비상국면이라면 사실 파월과 이렇게 페드를 공격하는 건 잘못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의 비상국면이 아니라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 금리 조작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 투자에서 지금 국채 금리가 안정되고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일부 국채 투자하는 사람이 손실이 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내 증권사가 미국 국채 투자할 때가 작년 피벗을 추진했던 9월인데요. 그때 10년물 금리가 한 3.5%입니다. 근데 금리가 거꾸로 지금 4.5% 아닙니까? 100빅표 올라왔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실이 많이 기록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금리를 좀 조작해서 금리가 떨어지면 좀 손실 좀 보전하고 좀 이렇게 뒤늦게 돈 벌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네. 사실 항상 변수가 많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하반기에 금리 좀 페드도 좀 금리를 내릴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손실액이 좀 줄고 경우에 뒤늦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국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익이 날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국채 조작을 해서 대박이 날 것이다, 이런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채시장 바라볼 수 있는 이 흐름들 잘 짚어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